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잠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정희 작가의 소설 사마라의 약속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어떤 큰 사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년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중년 부부죠.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배신, 사랑, 애처로움, 따뜻함 같은 감정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매우 근원적이지만 자주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무겁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소설 내용은 그렇게 지루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설 낭독을 시작할게요. 늘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번 작품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사마라의 약속. 한정희. 남편은 내게서 병원에 가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려고 작정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 마디마다 힘을 주어 이젠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태도가 하도 간곡하여 나도 다른 때처럼 한번 고려해 보겠다든가 됐네 됐어 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지를 못하고 아주 어색하게 그에게 손을 잡힌 채 그의 눈을 피해 허공으로 시선을 돌린다. 가슴속에서 싸하게 올라오는 박하 같은 슬픔이 느껴진다. 병원에서 5년 전에 치료했던 나의 유방암이 재발하여 폐 쪽으로 전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온 이후 그는 걸핏하면 나와 눈을 맞추는 버릇이 생겼다. 벌써 6주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나는 그의 눈맞춤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내게 내려진 폐암이라는 진단 또한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는 물속에서 치솟아 올라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숨을 몰아쉬는 해녀처럼 다급하게 산소를 필요로 한 일도 없었고 가슴을 양손으로 잔뜩 움켜쥐고 꼭 담은 이새로 신음소리를 참으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일 같은 걸 아직 겪지 않았다. 그래서 현실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눈맞춤. 나도 얼마 전에 그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추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 그가 26년 동안 재직하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하기로 결정됐을 즈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의 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아도 뇌파가 차단된 몽환 상태의 사람처럼 멍하니 램프갓에 떨어지는 빛의 그림자에 시선을 고정시키든가 머그잔 속의 줄어든 커피 라인을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남편은 근심스럽게 고개를 젓는다. 아무 때라도 꽁충 일어설 것처럼 의자 한 귀퉁이에 앉아있는 그의 두 눈은 벽 너머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창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빛 속으로 금가루처럼 빛나는 먼지들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무심히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그가 가라앉은 자기의 기분을 떨쳐버리고 말을 꺼낸다. 잠깐 기다려봐. 남편은 잡고 있던 나의 손을 풀고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숨기고 있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간다. 한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문지르자 포마이커의 단단한 질감이 빛을 드러내었다. 그는 몸을 돌려 나와 눈을 잠시 마주치더니 쓰다듬던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의자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린다.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가 엷은 먼지 냄새와 함께 공중으로 퍼져나간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피아노 연주를 시작한다. 이른 아침 햇살이 눈을 부시게 한다. 그의 긴 손가락이 건반을 하나씩 누를 때마다 튀어나온 맑은 음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성화를 부리는 것 같다. 젊은 시절
남편은 자신의 부탁을 관철하는데 종종 피아노 연주를 동원해서 나를 감동시키곤 했었다. 은행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우리는 그날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피아노가 있는 작은 카페였다. 술이 한참 돌기 시작하자 내가 일어설 채비를 마치고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을 때였다. 시간이 그쯤 되면 여자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고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곤 지금처럼 느리고 감미로운 곡을 연주하는 거였다. 무슨 곡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그 곡은 너무나 애절하고 슬프게 들렸다. 그 슬픈 음악은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연주 틈틈이 보내는 그의 눈길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동료들의 짓궂은 야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12시가 넘어서까지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헤어지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아마도 남편은 옛 생각을 해낸 모양이다. 대부분은 그의 피아노 연주에 넘어가 그의 요구대로 되었던 것 같다. 휴가를 반납한다든가 시어른의 생신잔치를 집에서 치른다든가 그와의 냉전을 끝내는 그런 일들. 그렇지만 지금 나는 그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으면서도 젊은 시절의 향수를 달래는 유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쓸쓸해지고 만다. 그러면서도 영롱한 음악 소리는 며칠 전에 비디오로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을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 바그다드에 한 상인이 있었지요. 아침 일찍 시장에 하인을 보냈는데 하인이 즉시 돌아왔어요. 하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저는 방금 시장에서 죽음을 보았어요. 죽음이 절 보고 있었어요. 저에게 위협적인 신호를 보냈어요. 주인님, 말을 빌려주세요.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게요. 죽음이 저를 찾을 수 없도록 사마라로 떠나겠어요. 그리하여 주인은 하인에게 말을 주었지요.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에 삽입된 시였다. 주인공인 스페인의 시인은 총통 정치에 반대하여 정부로부터 사찰을 받고 있었다. 그 국민 시인의 안위를 걱정해서 몸을 피하기를 권유하는 귀부인 모녀에게 시인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안달루시아 지방의 미녀 선율을 배경으로 운율을 최대한 실어서 이 이야기를 읊었다. 고풍스런 저택의 넓은 거실에 오전의 햇살이 맑게 비치고 피아노 앞에서 투명하게 퍼져나가는 시인의 영롱한 음성. 나는 디셈버의 마지막 부분을 듣고 있다. 연주를 마친 남편은 고개를 돌려서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본다. 그의 눈빛이 간절하게 말을 하고 있다. 어서 대답해. 그러겠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갑자기 그의 그윽한 시선이 참으로 어색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언제 이처럼 가까이 서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그는 지금 시에 등장하고 있는 하인의 주인처럼 내가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말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의 도움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툭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눈물을 감추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간다. 당신이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 그 영화 속의 장면이 자꾸만 떠오르네. 오랜만에 좋은 영화라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면서 함께 보았던지라 남편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설명하자 곧장 나의 의중을 파악하는 눈치다. 나도 죽음을 피해 어디든 떠나고 싶다. 바그다드의 하인보다는 똑똑하지 않아도 비슷하게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덤덤하게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다고 내가 말을 꺼냈다 해도 의사가 무시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불쑥 죽음이라는 말을 섞어가면서 떠나고 싶다는 말을 내뱉고 나자 갑자기 나는
구명 재킷을 입고 물속에 떠 있는 것처럼 온몸의 힘이 쑥 빠져나간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몇 주일 동안 서로에게 발랄하고 산뜻한 표현 방식을 터득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듯하다. 죽음이나 실직 같은 어둡고 칙칙한 단어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우리의 일상이라는 돛담배를 정박지까지 순항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바람을 찾아 헤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나는 돌연 우리의 묵계를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 것 같다. 자연스럽고 싶은 것이다. 화재가 죽음으로 흐르든 혹은 실직으로 흐르든 그것에 관한 느낌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무르고 싶다. 이젠 남편의 얼굴에서도 완강히 버티고 있던 병원행 결의가 지워졌다. 주변 친지들이 드러내놓고 부러워할 정도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타입인 사람인지라 그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욕구의 여러 가지 색깔들을 탐색하고 분류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선연하게 느껴진다.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다고 호들갑스럽다 할 만치 연거푸 덕담을 하는 시동생 부부의 배웅을 받으면서 후쿠오카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폐암 환자라는 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서 정한 듯 행선지는 베푸 온천이었다. 비행시간도 1시간밖에 안 걸려. 당신도 그 정도 여행이라면 피곤하지 않을 거야. 예전에 북해도 온천에 갔을 때 당신이 아주 좋아했잖아. 온천욕이 좋다면서. 베푸의 온천도 물이 아주 좋대. 지레짐작일지 모르지만 남편은 혹시 내가 혼자 떠나고 싶다고 할까봐 그러는지 나의 의견을 묻거나 희망을 드리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내가 떠나고 싶다는 것은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일체의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잠시 환경을 바꿔본다는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다고 굳이 혼자서 가고 싶다고 우기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도 유치한 느낌이 들어서 나는 짐짓 모르는 체하고 말았다. 요즘 들어서 나에게는 적극적이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드물다. 무엇인가를 내 생각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설명이라도 필요하다면 나는 그냥 넘기고 만다. 그것은 그만큼 내게 열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머지않아 나에겐 열정 혹은 절실함 같은 느낌들이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기억으로만 머릿속에 남고 나는 끼니 때마다 병아리처럼 기계적으로 목을 젖혀 머리를 들어올려 한 입 가득 물과 알약을 털어놓고 있겠지.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런 자신에게 경악이라도 했더라면 한결 위안이 되었을 텐데 그 느낌조차도 미미하고 흐릿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쓸쓸함은 오히려 더욱 진해지고 말았다. 갑자기 강하고 독한 감정이나 느낌들이 어쩐지 설익은 열매같이 생뚱맞고 서툴게만 생각된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초보자의 표시다. 나는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열정이 남긴 빈자리를 아무 느낌도 없이 건조한 시선으로 응시한다. 돌연 나는 불타의 경지에 들어선 불자처럼 삶에 있어서 프로의 경지에 올라서 버린 듯한 느낌이다. 우리가 출국장 자동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을 시동생 부부에게 손을 흔들면서 나는 남편의 귀에다 대고 아무래도 죽음 몰래 출발하긴 글러버린 것 같다고 투덜거린다. 남편은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술 위에 얹어 쉿 소리를 내면서 얼굴 가득 웃음을 담고 기내 통로로 들어섰으며 나 또한 여행이 자아내는 분위기 속으로 재빠르게 들어가도록 노력한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자 우리는 사이좋은 오누이처럼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여행사의 깃발을 찾아간다. 잠시 집을 떠나는 아버지들이 장난삼아 물려준 가장자리를 나치당 소년대원이나 간직하고 있을 듯한 철저한 소명의식에 휩싸여 물려받은 어린 아들처럼
그는 갑자기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하여 나를 이끈다.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그의 태도가 우습지만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도 쑥스러워서 나는 모르는 척하고 여행의 정신을 다 빼앗긴 계집아이처럼 그의 손에 이끌려 또박또박 발끝에 힘을 주어 걸어간다. 우리가 일찍 도착했는지 가이드 혼자서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우리는 깃발 아래 서서 일행들을 기다린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그에게 화장실에 간다는 표시를 눈짓으로 하고 자리를 뜬다. 변기에 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거울 속으로 얼굴을 뒤밀어서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어 루즈를 칠하고 쫙 달라붙어 있는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풍성해지도록 머리를 매만진 후 화장실을 빠져나온다. 그가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화장실과 깃발의 중간쯤에 서 있다. 천장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앞뒤로 젖혔다가 구두코 끝을 세워 대리석 바닥을 콩콩 찍어대고 있다. 일행은 9명이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부와 우리보다 한두 해 아래로 보이는 부부, 한국을 방문한 재미교포 언니와 단둘이 여행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50대의 자매, 30대 후반으로 짐작되는 깔끔한 인상의 여자 한 사람과 우리였다. 버스에 오르자 미쓰리라고 불리는 가이드는 일본에 관한 피상적인 설명을 곁들이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대하니 유난히 세련되고 모두 교양이 넘치시는 분들로 배워서 이번 여행은 다른 여행 때와 달리 아주 수월하게 끝날 것 같다는 공치사를 늘어놓았다. 우리들은 미소와 침묵으로 그녀가 쏟아붓는 은근한 찬사를 받아들인다. 가이드는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배프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버스 여행에서는 각자 이름과 직업, 여행 동기 같은 것을 밝히고 나면 훨씬 친근감이 생긴다면서 미쓰리는 연장자로 보이는 50대 부부에게 마이크를 내민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편이 자기소개를 했다. 금년이 결혼 30주년인데 일본의 온천이 하도 좋다고 해서 벼르고 벼르다가 나선 길이라고 했다. 신림동 대학가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둘이서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때 새초롬에 앉아있던 아내가 뒷좌석을 향하여 선거전을 치르는 의원 후보처럼 연신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고 있는 남편을 쿡쿡 찌른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는 뜻으로 눈을 위로 치뜨면서 항의하는 남편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 두 사람의 가벼운 실랑이에 버스 안의 사람들이 질소가스를 흡입한 것처럼 갑자기 웃는다. 웃음소리는 사람들 사이에 얇게 쳐있던 투명한 막을 가볍게 찢으면서 퍼져나간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본다. 좀처럼 웃지 않는 편인 그도 웃고 있다. 나도 웃는다. 사람들이 외로워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처럼 웃겠다고 작정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슬그머니 웃음자락을 내리접는다. 다음은 그들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우리 차례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꺼낼 것인가 하고 바짝 긴장하여 숨을 죽이고 그의 옆 얼굴을 빤히 바라본다. 그는 가이드가 건네주는 마이크를 아주 느린 동작으로 받는다. 머리를 식히러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일본 온천은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뿐이다. 다음 주일이면 자신이 26년 동안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식히러 왔다는 말 같은 건 아예 비치지도 않는다. 아내가 폐암인데 화학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서 달래볼까 하고 온 여행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차례는 아까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을 소개했던 자매다. 둘만 있고 싶어서 왔다고 말한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처녀 쪽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라고 애교 있게 말한다.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의 차례다. 여자가 자신들을 소개했다. 마침 금요일에 휴가를 낼 수 있어서 일정도 짧고 일본 온천욕도 유명해서 왔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혼자 온 여자는 손을 내저으며 마이크를 받지 않는다.
저도 그냥 와본 거예요. 웃음 섞인 여자의 말소리가 마이크 근처를 넘나들면서 좁은 버스 속에 또렷이 자국을 남겼다. 사람들은 모두 적당히 미소 짓고 상냥하게 말하면서 패키지 여행객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서울에서 출발한 온천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몇 자의 한글과 영문 기호와 여권 번호로 표시될 뿐이다. 아무도 실직 같은 건 하지 않았고 깊은 병에 빠져있는 사람도 없다. 패키지 여행의 뻔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여행의 설렘은 바닥에 보이는 로션병을 뒤집어 놓았다가 병뚜껑을 열었을 때 같다. 새로움이 잠깐 쏟아지고는 그뿐이었다. 남편과 단둘이서 여행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속에 그와 나란히 앉아서 차창밖을 내다보며 달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갑자기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평화 속에 갇혀버린 느낌이 든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일본의 낯선 산악지방도로를 무심히 쳐다보면서 버스의 흔들림에 몸을 내어 맡긴다. 갈대숲에 앉아있던 백로들이 일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듯이 수증기 기둥 사이로 솟아오른 신비로운 푸른빛 이내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는다. 수증기와 이내에 휩싸인 일본식 소나무 정원은 아주 지푸르다. 그가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와 레버 돌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마치 자신이 전생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환상 윤회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휩싸인다. 연륜이 쌓인 낡은 원목 현판에 허리를 외로 꼬는 듯이 쓰여져 있는 천연 해지옥이라는 팻말이 산처럼 내게 다가와 무너져 덮어버릴 것만 같다. 긴 막대기를 짚고 아주 먼 곳에서 온 지친 여행자처럼 나는 지옥 온천 앞에 서 있다. 지옥. 그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소식도 없이 찾아든 손님처럼 나의 일상으로 진주해온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지하수 물방울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는 어두운 동굴.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회색 돌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매질을 견디는 신음소리. 지옥을 향하는 지치고 지친 남루한 사람들의 무리를 잇는 행렬. 나는 지옥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곧 그의 카메라와 나의 턱 밑 사이를 빠져나가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흘리는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들뜬 외국어에 부딪혀 나의 몽환은 깨져버리고 만다. 나는 베프 원주민 조각상처럼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안 지옥천을 굽어보고 있다. 더 어둡기 전에 호텔에 도착해야 한다고 서두르는 미쓰리를 뒤따라서 지푸른 소나무 정원과 수증기 사이를 열심히 걷는다. 가끔 이렇게 사진 속에 나를 남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그가 포즈를 취하라고 권하는 곳마다 서서 건치 대회에 출전한 사람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다. 예정된 관광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6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서울보다 일찍 날이 저무는지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다. 미쓰리는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키를 받느라고 한동안 부산하게 움직인다. 카드키를 나누어 주면서 방에 올라가서 유카다로 갈아입고 지정된 장소로 내려오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흩어진다. 우리가 묵을 방은 일본식 다다미 방이었다. 미쓰리의 설명으로는 일부러 배려해서 어렵사리 잡았다는 것인데 과연 눅눅한 공기 속에 배어있는 짙은 건초 냄새가 나는 다다미를 발바닥으로 문지르는 순간 나는 절였다가 씻어놓은 배추처럼 오히려 파득파득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나도 이것만 걸치고 돌아다녀봐? 좀 웃기지 않아?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유카다 속의 알몸을 상상할 거야. 나는 일부러 옷을 훌훌 벗어서 함부로 여기저기에 던진다. 온천장에서는 다들 유카다만 걸치고 다닌다잖아. 온천장 풍습이라는데 뭘 신경 써. 진짜 다 벗는 거야?
팬티까지? 그런 걸 나한테 왜 묻니? 어서 식당에 나가자. 제일 늦게 가는 건 싫으니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왜 그래? 자긴 입었어? 입어야지. 그걸 말이라고 묻니? 빨리 내려가자. 왜 서둘러? 호텔방에 올라온 남녀가 내려오지 않는 건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겠어? 빤한 것 아냐? 나는 괜히 잘 맨 오비를 풀어 다시 허리를 돌려서 차근차근 매듭을 짓기 시작한다. 그는 속으로 서두르고 싶겠지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내색은 하지 않는다. 그는 조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약속을 어겨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친다거나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내가 괜히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내가 폐암 환자가 된 이후로는 어떤 반박이나 재촉, 노골적인 불쾌함의 표시 같은 건 내게 감히 나타낼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즈음 나는 그의 앞에서 어떤 폭력을 휘둘러도 용납되는 면책권을 부여받고 있는 느낌이다. 내가 원한다면 그를 발가벗겨서 벽에 세우고 그의 처진 아랫배와 흰 다리와 성근 채모 아래로 늘어뜨린 자글거리는 표피 주머니를 오랜 시간 꼼꼼히 살펴보는 성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만 싶다면.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나의 순전한 착각이다. TV에서 마지막 뉴스가 방영되는 시간, 그가 홈바 앞으로 다가가 작은 냉장고 문을 열고 차게 식힌 유리컵을 꺼내어 먼저 얼음을 가득 담고 콜라를 붓고 그 다음 위스키를 첨가하고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어서 젓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나의 면책권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는 꽤 오랫동안 막대기로 휘젓는 동작을 계속한다. 휘젓는 동안 그는 거의 막대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동작의 궤도를 이탈할 순간을 포착하지 못해서 단순히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는 위태롭게 겨우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식탁에 앉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는다. 갱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역을 맡고 있는 배우처럼 그는 무표정하다. 그렇다고 그다지 냉혹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그 분위기가 너무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서 아득하게 느껴진다. 그는 언제부턴가 매일 밤 술을 마신다. 그가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그의 앞에 앉아서 그와 눈을 마주친다거나 되지도 않는 때를 써서 내 의도대로 그를 움직이려고 해보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손을 내저을 뿐이다. 가서 자. 술이 조금 취하면 나도 잘 거야. 그가 어떤 날카로운 어투나 아무런 폭력도 쓰지 않는데 나는 소방호스의 센 물살에 떠밀려 가듯이 힘없이 일어나게 된다. 나도 술을 마셔야만 잠이 들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 3년 전이었던가. 사진 속에 시간을 불어넣어 현실로 재현시킨 듯 아름다운 공원에 내려다 보이는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한 지 1년이 가까워가는 무렵이었다. 가장이 서울에 직장을 둔 신도시의 여자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아침 7시면 집안에는 나 혼자 남게 되었다. 남편의 이른 출근, 새벽 등교를 하는 고등학생인 아이들, 대강 어질러진 집안을 수습하고 나서 향긋한 아침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아서 언뜻 시계를 보면 7시쯤이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TV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상류가정의 인테리어와 흡사한 공간 사이로 폭신한 슬리퍼를 끌고 창가로 걸어가서 한설인 영혼처럼 여기저기 떠있는 공원의 목련꽃을 내려다보았다. 산책객도 끊어진 아침의 공원에는 푸른 안개가 치마폭처럼 너울거리며 저교 사이로 날아다녔다. 나는 커피잔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공원을 내려다보았다. 가끔 이러다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지면 나는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참 조용하지 혹은 날씨가 좋아 같은
흔한 혼잣말을 곧잘 되뇌이곤 하였다. 잘 정돈된 실내처럼 안락하고 단순한 일상이었다. 그런데도 가끔 무엇인가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다는 뜬금없는 생각이 날카롭게 가슴을 저미며 머릿속이 서늘해지는 거였다. 끈질기게 이어지는 의문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반짝이는 물결을 거스르며 이끌려 올라오는 순간 어둡고 쓸쓸하던 혹성 하나가 일정 궤도의 운행 속으로 겨우 진입하여 별이 되었는데 이탈하고 말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하고 불안한 느낌이 오소소 소름이 돋게 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독한 향내를 피우며 뿌려진 정막에 취해서 별의별 생각까지 잡아내는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 너무나 익숙해서 구석에 처박아 버린 그림을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나는 그토록 분명했던 자신의 인생관을 되돌아보았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안전하게 쌓아 올려진 견고한 성벽이었다. 15년을 걸려서 거머쥔 지금의 행복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서늘한 느낌 때문에 결국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어둠 속의 촛불처럼 가늘게 떨리면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아이가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가능하면 유학을 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기업에 입사를 하는 것이 단숨에 상류층으로 편입하는 지름길이다. 남편은 어떻게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오랫동안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아이에게는 열심히 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결코 남에게 어떤 해악도 끼쳐본 적이 없는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으로 남겨지고 싶다. 간절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지금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나의 가슴 속을 서늘하게 하는 것인가? 나는 늦은 밤 TV의 흐린 화면에서 변조된 음성으로 흘러나오는 실직 노숙자의 소리를 듣고 있다. 완강하고 불합리한 착취 구조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나고자에 대한 동정 이외에는 어떤 감각이나 느낌도 떠오르지 않는다. 실직 노숙자들이 스티로폼 조각을 소중하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화면의 영상을 들여다보는데 배경음악 대신 귀 속에는 지하선로를 지나가는 전동차 바퀴의 철거기는 소음이 들려왔다. 머릿속이 후끈한 김으로 차오르는 것 같았다. 순간 안락한 실내 온도와 밝고 환한 불빛이 아주 추운 대륙의 벌판 위를 달려가는 냉기로 바뀌어 엄습하였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의식이 길고 긴 몸뚱이를 가진 배암처럼 나를 친친 감아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우리의 세속적인 성취가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완강하고도 요령부득인 힘이 그 기억을 은근한 자부심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안락에 대한 추구는 암컷의 본능과 흡사한 것이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TV 화면을 향하여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러자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처럼 금방이라도 트림이 올라올 것 같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혼돈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자족을 표현하는 또 다른 감상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끝을 모르는 자신의 속물성의 바닥을 본 듯하여 진저리가 처지도록 자신을 혐오하는 마음이 일었다. 나는 너무 말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어느 일요일 오전 햇볕이 잘 드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발톱을 깎고 있는 남편의 등에 대고 불쑥 말했다. 쓱 가슴을 베어오는 그 서늘한 느낌을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나의 마음속까지 보살펴주기에는 자기만의 무게에도 항상 지쳐있는 사람 같았으므로 사실은 별다른 기대 같은 건 없었다. 그랬음에도 그가 한참 후에 등을 돌려 어깨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그 뜨악한 시선의 낯설음이라니. 그는 물론 성실한 남편 역을 충실하게 해내었다. 그는 월급 전액, 보너스, 그리고 시간 외 근무 수당까지도 나의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조치하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전화를 주었고 가끔은
술자리 중간의 이동 상황까지도 보고해서 나를 은근히 다독거릴 만큼 배려 깊은 남편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잘 꾸며진 결혼생활 15년이 폭격에 맞아 순식간에 형체를 잃어버린 모습을 본 듯하였다. 실체라고는 없는 생활의 연수 같은 추상이 폭격에 무너지는 모습이 실제 눈앞에 보여졌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혼자 있을 때면 곧잘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고 있다는 의식이 들지 않았는데도 눈물은 문자 그대로 눈에서 나오는 물처럼 어떤 감정의 조치에 의하지 않고 혼자 흘러내렸다. 밤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자꾸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건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건 어린 시절을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내왕도 뜸해진 친척들 생각이 났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오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한없이 헤아려도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내가 참으로 많이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삶의 모습이 지표를 헤치며 자꾸 돋아나는 새순처럼 싱싱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발작적으로 맴돌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왕성한 식욕으로 먹어치우거나 마구 무찌르고 승리하는 전자게임 속의 인조인간처럼 여겨져서 징그러워졌다. 중년 여성의 갱년기인가? 혹은 권태기인가? 나는 막연하게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진부하기 짝이 없는 느낌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왔다. 여느 중년 여성과 다를 바 없는 벽을 넘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자위할수록 감정을 능숙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못나 보였다. 어쨌든 생의 위기를 탈출하는 첫 번째 시도로 여성지에서 권하는 대로 주말 여행을 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빠른 효과를 보았다는 증언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다. 일상을 떠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남편은 내 의도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다만 내가 지금 참으로 외로움을 타는 중이라고 말했던 언젠가처럼 그토록 낯선 표정은 짓지 않았다는 정도였다. 휴양지 콘도에 도착해서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노래방에 갔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휴양지에서 혼자서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아주 불편했다. 저녁 9시가 되자 나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행선지 같은 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떠났을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지도를 펴놓고 어디든 떠날 수 있었는데도 겨우 우리 식구가 자주 다니던 휴양지를 선택한 것이다. 즉, 그 잠자리, 그 분위기, 그 한정된 공간의 기억회로 밖으로 벗어나려 하지 않은 것이다. 기껏 시도해 본 것이라고는 슈퍼마켓에서 사가지고 올라온 와인 한 병을 거의 다 마시고 엉망으로 취해서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사는 건 결국 혼자일 뿐이라고, 인간은 혼자라고 되뇌이다가 잠이 든 것뿐이었다. 다시 시간이 느린 속도로 흘러갔다. 남편은 매일 아침 6시 40분이면 등을 곧게 펴고 출근을 했고 나는 텅 빈 아침의 공원을 내려다보면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안락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였다. 남편에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우연히 알게 되었다. 모든 드라마들이 왜 그처럼 수많은 우연에 얽혀 있었던가를 이제 알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우연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부풀리고 당기고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근래에 혼외 정사란 얼마나 흔하고 진부한 소재인가. 눈만 돌리면 혼외 정사와 관련된 개그고 소설이고 연속극이었다. 웬만큼 쇼킹하고 그로테스크한 에피소드를 삽입하지 않고는 관심을 끌 수도 없을 만큼 흔해 빠진 이야기였다. 여성지와 일간지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서울 주부의 몇십 %가 혼외 정사를 열망하고 있으며 그 중의 상당수는 애인이 있다는 보고서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시절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은 기사였을 때의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혼외 정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에 나 자신이 이미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것은 참으로 새롭고 새로웠으며 너무 새로워서 결코 떠맡고 싶지 않은 배역이었다. 늦게 귀가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내 일상적인 질문에 일이 밀려서 사무실에 밤 11시까지 있었다고 대답한 것이 최초의 우연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에게 급히 연락할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전화를 했다가 방금 퇴근하셨다는 비서의 명쾌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최초의 우연에서는 결코 알아채지 못했던 사실들이 이내 내 앞에 줄줄이 드러났다. 긴장으로 탱탱하게 당겨진 포충망은 아주 작은 우연까지 포착해냈다. 호텔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늦었다고 그는 말했는데 그의 호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된 일식집의 영수증에 찍혀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든가.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객관화시킨다면 인기는커녕 몇 사람의 주의도 끌지 못할 만큼 미미한 사건의 연속일 뿐이었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 전부를 그 우연의 사건들에 걸고 있었다. 나는 박빙 위를 걷는 느낌으로 일상에 떠밀려 가고자 의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갑자기 나는 시간의 늪에 갇혀버렸다. 그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커다란 두 날개를 아무리 퍼덕여 봐도 배신이라는 차가운 물에 흠뻑 젖은 날개는 휘젓는 고통만 더할 뿐 그 늪 속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서서히 시간이 빠져나가고 상처 자리가 꾸덕꾸덕 말라붙어서 젖은 날개에 매달려 있던 시간까지도 떨어져 나갈 때까지 웅크린 자세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드디어 그가 나한테 생긴 변화를 눈치챘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놓인 이 간극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짚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알아낸 일련의 우연들을 아직 그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존심의 문제였다. 내가 우연의 사건에 내 인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사회학자들의 권유대로 내 인생과 남편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 지으리라고 작정하였다. 그와 나는 현대 가족사회의 구성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라도 참가한 사람들처럼 비교적 논리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했다. 그는 꽤 진지했다. 그럼에도 핵심의 언저리만 빙글거리며 어지럽게 돌고 있을 뿐이었다. 혹시 여자 문제라면 염려하지 말고 털어놔. 어떻게 보면 우린 가장 가까운 친구잖아. 나는 내게 유리하지 않은 기억 같은 거라면 이 순간 이후 결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는 내 설득에 공감한 눈치였다. 그는 순순히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것은 좀 채 멈추어지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머릿속 충격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지독히 괴로웠어. 언젠가는 그만두어야 하는데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후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진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여자를 사랑했었느냐고 물으려다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을 다물었던 게 떠오른다. 그때 그 자리가 집 안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바 여기저기에서 미래를 약속하거나 혹은 현재의 행복을 확인하는 커플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미묘하고 복잡한 기분을 어떻게든 위장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짐짓 무심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그저 보고 있었다. 그 뒤 며칠 동안은 죽을 듯이 괴로웠다.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 흔들리는 내 모습을 그에게 보인다는 것은 더욱 못할 일이었다. 배운 사람답게 교양을 잃지 않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곧이어서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생활의 개선점들은 빤한 것이었다. 깔끔한 상차림, 쾌적한 침구, 현관 입구에 싱싱한 생화다발을 준비하고 특히 집안에서 나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발작 같은 오기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헛된 오기는 끝이 났다. 그 여자를 만난 것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는 남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 아니면 나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사랑은 하나여서 결코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로운 진리처럼 깨치고 그것을 떠받드는 열렬한 신도가 되고 말았다. 저 넓은 하늘에 한번 지나간 혹성 하나를 보았던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늘을 향해 맹세를 하듯이 내가 겪었거나 본 것만을 믿고 또 믿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동안 나는 아무 가치도 없이 시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들어와 박혔다.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운명이지만 빠진 사랑을 지키는 데는 절대적으로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나의 능력은? 갑자기 나의 삶이 나를 삼켜버렸다. 나는 혈투에서 패배한 낙오자였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비수였고 일체의 상상이 가슴을 저미는 듯한 아픔으로 남았다. 나는 내 인생이 그토록 추구하던 모습의 밝은 면이 이제는 끝이 나고 갑자기 어두운 면으로 반전해버린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은 남편인데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수용하든가 그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했다. 둘 다가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두 가지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밤이면 술을 마셨다. 피처럼 붉은 와인을 유리잔에 가득 부어서 피를 마시듯이 그것을 들이켰다. 술은 그를 응징하였고 나를 자유롭게 하였다. 술에 취하면 내 생은 눈처럼 가볍게 공중을 훨훨 날아가다가 정신을 놓아버리는 어느 순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결코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그녀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몸을 짊어지고 어디로든 막무가내로 떠나가고 싶어 했다. 그 마음이 돌고 돌아 멈추는 곳은 항상 지옥이었다. 나는 술을 마시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자신에게 작은 소리로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울면서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내 지금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빽빽한 중력 사이에서 이렇게 견디고는 있지만 언젠가 돌아갈 날이 오면 가뿐히 몸을 일으켜 떠나겠노라. 지옥이라도 마다 않고 기꺼이 가겠노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하였다.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같은 약속을 거듭 하고는 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이 들 수가 없었다. 미쓰리가 시키는 대로 온천역을 가볍게 마치고 지정된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넓은 다다미 방이었다. 모두 똑같은 무늬의 유카다를 걸친 일행들이 간 목욕을 마친 발그스름하고 윤기가 나는 얼굴을 하고 목면으로 만든 짙은 감석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자 우리가 일본 전통 영화 속에 출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곧바로 작은 칠기상이 각자 앞에 놓여졌다. 흐린 불빛과 은은한 샤미센의 연주 소리, 앞에 놓여있는 일본 정식 상차림은 색깔과 생김새가 너무 고와서 나는 아 하고 가볍게 탄성을 지른다. 여행의 새로움이 단번에 살아나서 사람들은 금방 이국의 정취에 흠씬 취하는 모습이다. 과연 맛보다는 보는 음식이라더니 맛보다는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들 모두는 감탄만 하다가 식사를 끝냈다.
새로 지은 호텔답게 로비는 정갈하다. 창 너머 바다는 푸르고 깊어 보였다. 우리 일행들은 흩어져서 더러는 바다를 보러 산책로 표시를 따라 내려가기도 하고 더러는 호텔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로비 라운지에 자리를 잡았다. 좌석들이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말소리가 건너오지 않았다. 천장은 높고 라운지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오처드 화분 위로는 필리핀인 듀엣이 부르는 사랑의 노랫말이 떨어져 내렸다. 우리는 말없이 검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신다. 나는 우리 사이에 가로놓이는 침묵이 무거워서 무슨 말이든 해야지 하면서도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다. 침묵이 길어지면 그가 화학치료 이야기를 꺼낼 텐데. 돌아가면 곧바로 병원에 입원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지금까지 기회를 보고 있었던 듯 곧장 병원 얘기를 꺼낸다. 평소에 그가 잘 쓰지 않던 존댓말이다. 자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거나 혹은 중요한 문제에 접근할 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때 그가 사용하는 버릇이다. 그의 서가에 있는 처세술 개론, 직장에서 살아남기, 타인을 감명받게 하는 법 같은 책들을 뒤적여 보다가 그의 습관 몇 가지가 그런 책 속에 세밀하게 서술된 것을 보고서야 뒤늦게 그런 습관의 의미를 파악했다. 나는 그에게 선뜻 대답할 수가 없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3년 전 이미 생의 끈을 놓아버렸노라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두운 지점을 그냥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때 이후 나에게는 모든 일들이 그다지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다지 나쁠 것도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그냥 견디었을 뿐이라고. 어느 때든지 이 세상을 등질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가뿐하게 몸을 일으켜 기꺼이 따라 나서겠다고 그때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침대에서 눈을 뜰 때마다 기억하고 있노라고. 그러나 그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꺼내는 순간 내 의도가 유치한 발상으로 폄훼될 것 같은 우려에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냥 고집스럽게 앉아있을 뿐이다. 약속해요. 더 이상 떼를 쓰지 않겠다고. 그의 말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하마터면 응 하고 대답이 튀어나올 것만 같다. 그 순간 미스 리가 로비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손짓을 하며 걸어왔다. 다른 분들은 어디 계셔요? 바닷가에 가시는 것 같던데요. 나는 잠겨있던 목소리를 짐짓 쾌활한 척 끌어올려 대답한다. 얼굴 표정까지 상냥하게 만들어서 미스 리를 바라본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가시네요. 그런데 바닷가도 근사하지만 여기서 5분쯤 가면 에도 시대의 추나박물관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은 볼만한데요. 어떠세요? 제가 안내를 해드릴까요? 미스리는 일본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에도 시대에 와서 통일을 이룬 일본에 오랜만에 전쟁 없는 평화가 계속되었으며 문예 중흥 시대가 도래했고 덩달아서 춘화도 발달한 모양이라고 자신의 소견을 덧붙였다. 섹스기구 같은 것도 있나요? 나는 갑자기 서양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섹스숍이 생각나서 장난삼아 묻는다. 그럼요. 판매도 하는걸요. 짧은 포르노 영화도 상영하고요. 원래 일본 내에서는 온천장 하면 보편적으로 육악산업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박물관들이 온천장마다 필수인 것처럼 구비되어 있나 봐요. 나는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인 그에게 가보자고 거듭 독려한다. 그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응했다. 우리는 급하게 방으로 올라가서 유카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우리가 다시 로비에 내려왔을 때까지 우리 일행 중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바다 냄새가 섞인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왔다. 도무지 11월 날씨답지 않게 훈훈하다. 겨울은 우기라는 미스리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호텔 뒷길로 걸어 올라간다.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에는
한국의 중소도시에 지금도 남아있는 일본식 목조 2층 집들이 가지런히 붙어있다. 커다란 버스가 자주 지나다니는 탓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줄을 이루어 걸어간다. 흐린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는개가 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도시 전체를 휩싸고 있는 수증기의 축축함이 불빛에 비쳐서 는개처럼 보이는지도 몰랐다. 미쓰리는 박물관 간판이 보이는 지점에 멈추어 선다. 돌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습을 시키고서야 다른 일행들을 찾아보아야겠다면서 자리를 떴다. 박물관 매표소 안에는 뜻밖에도 어린 소녀가 앉아있다. 나는 조금 의아하고 난감한 기분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소녀는 기계적으로 돈을 받고 미소를 지으면서 표를 내밀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약간 하이톤으로 노래를 부르듯이 인사를 한다. 소녀에게서 표를 받아드는 우리 얼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졌다. 핑크색 조명이 쏟아지는 입구를 통과하자 전시실이 곧장 나타난다. 늦은 시간이라서인지 손님은 우리 두 사람뿐이다. 통로의 양쪽 유리벽 속에서 작은 남녀 인형들이 갖가지 포즈로 성행위를 하고 있다. 아주 섬세하고 가느다란 선까지 놓치지 않고 얼굴 표정을 그려 넣었다. 인형들은 거의 다 기모노나 혹은 유카다를 입고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취하고 있는 자세의 돌발적이고 대담함에 비하여 벌거벗은 인형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기이하다. 너무 갑자기 펼쳐지는 수많은 성행위 포즈에 당황한 나는 우선 당혹한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긴장한다. 비록 18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앞이지만 촌스럽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는 별반 대수롭지 않은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대강 훑듯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의 태도도 나와 별로 다르지 않다. 점잖은 행동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의 허위는 이젠 본질로 굳어져 버렸기에 지금 내가 세밀하게 이것들을 들여다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담하고 파격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이미 알거나 혹은 이미 물린 척하고 덤덤하게 지나치는 것이다. 나는 갑자기 유리창 앞에 고개를 바싹 디민다. 실상 나는 성에 관해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처음이고 분명히 호기심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행위 중인 인형들을 차근차근 보기 시작한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나와 성행위 중이었을 때의 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타인과 자신을 최대한 밀착시키기 위하여 갖은 체위를 시도해보는 실험, 아무리 뒹굴고 선회하고 거꾸로 서본들 서로에게 가 닿지 못하는 목마름이 유리창 속의 벌거벗은 불빛 아래에 드러나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갈증과 패배가 배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지금도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생이라는 그 강을 건너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나는 이미 삶을 건너온 느낌이 들었다. 방이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눈앞에 점과 선의 덩어리가 돌아가고 가끔 손가락 끝으로 눈두덩을 누르면 나타나던 불타는 색깔이 어른거렸다. 모든 것이 아물거리고 파르르 떨고 형체를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이 뭐라고 말을 걸었으나 나의 귀는 물이 가득 찬 것 같다. 뭘 그렇게 정신없이 보는 거야? 그의 말이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했다. 나는 청각의 변화와 사물의 원근감이 사라져버리는 것에 저기 놀란다. 나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그의 뒤를 따른다. 성행위를 통하여 무아의 상태에 도달하는 기술 혹은 방법을 찾고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가. 그것이 결국 소모이고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어쩌면 지금의 나처럼 스스로를 죽음에 묶어버린 후라야 가능한 것일까? 나는 내 몸이 성욕의 소용돌이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수많은 체위와 도구들이 그토록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문득 남편의 실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승진시험을 보고
인사 고과표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 체위의 변형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수한 체위가 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기의 결합이고 쾌감이듯 그는 성취욕과 승진에 내몰려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으리라. 순간 몽롱한 의식 상태가 사라졌다. 방은 회전을 중지했고 정신은 다시 통일되었다. 남은 건 무릎이 아직 휘청거리고 가슴에 허망한 느낌이 가득 차 있어서 목구멍으로 쓴맛이 화하게 올라올 것만 같다. 나는 영사막 위에서 끊임없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를 한없이 쳐다보다가 그가 팔을 잡아 흔들어서야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검푸른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늘은 난해한 상형 문자가 쓰여진 거대한 한 장의 종이처럼 보였다. 5개의 선명한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들은 마치 호텔방의 플라스틱 키에 뚫린 크고 작은 구멍과 같은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반드시 건너야 하는 삶의 문의 열쇠가 하늘 위에 침묵을 지키고 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다. 나는 실제로 수많은 섹스의 행위를 막 관람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다. 문득 도시 문명이라는 것이 거짓과 간음 2개의 바퀴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온천장마다 내뿜는 수증기처럼 거짓말을 뿜어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장 심한 상처를 입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곧 지옥이라는 격렬한 탄식이 생겨났던가. 나는 지금 그 말에 기꺼이 동조하고 싶다. 바다 냄새와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엷은 유황 냄새가 잠시 그런 나의 기분을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어준다. 귓가에는 아직도 남녀의 신음소리가 뒤엉켜서 울리고 있다. 나는 아무 소리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가는 그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한다. 오는 길에 우리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편의점을 발견하였다. 그가 물이나 한 병 사가지고 가자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선다. 자동문이 열리자 창백한 불빛 아래서 말하는 자동인형처럼 소녀 점원 하나가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한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다. 나는 사케 작은 병 하나를 물보다 빨리 찾아낸다. 물과 마른 안주 몇 가지를 더 사고 호텔로 돌아와 곧장 방으로 올라갔다. 다다미 위에 있던 교자상이 치워지고 침구가 깔려있다. 후통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요 2장을 겹쳐서 깔아놓았다. 그 위에 누워보니 아주 편안하다. 우리는 베란다의 작은 탁자 앞에 유리잔을 올려놓고 마주 앉는다. 조금만 마시고 잘 거야. 그가 나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변명하듯이 말한다. 술잔을 앞에 놓고 앉은 그를 보자 아무리 멀리 떠나와도 우리들 어깨에 얹혀있는 삶의 무게는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둠 속에 떠있는 불빛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나는 그가 만드는 침묵을 버틸 힘이 없다. 일부러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소감 좀 말해봐. 포르노가 처음은 아닐 테니까. 나에겐 이제 자기 감정을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버릇이 완전히 붙어버린 모양이다. 의식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한 것이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는 나의 약간 호들갑스러운 수선함에 금방 거부 반응을 나타내어 더 입을 굳게 다문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암 환자이므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다 양해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쩐지 자연스럽지 못하다. 생각나니? 내가 처음 은행에 입사했을 때 선배들에 이끌려 종로 어느 여관에 틀어박혀서 포르노 필름을 처음 보고 구역질을 했다던 거. 나는 그 이후 저런 거 별로 밝히지 않는 편이야. 그다지 흥미가 없었어. 그가 뜻밖에도 진지하게 답변해 주었으므로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어머, 당신한테 그런 일면이 있었나? 나는 당신도
평균치 한국 남자들처럼 정력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쾌하게 말한다. 게다가 수년씩 바람까지 피운 사람이 그런 말을? 가볍게 수다를 떤다는 것이 그만 우리를 침묵 속에 좌초하게 만든다. 요즘 나는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깨뜨려 버린다. 친구, 가족, 심지어 딸하고 얘기하다가도 예전의 섭섭했던 기억을 아무 때나 들춰내서 상대방을 정말 곤란하게 만든다. 나는 침묵 가운데서 물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물소리가 어느 쪽에서 울리고 있는지는 구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여자와 나누었던 것은 성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감정의 교감이었느냐고 마저 묻고 싶은 생각이 불쑥 쳐든다. 나는 수시로 그 여자 생각을 한다. 그 여자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졌다. 그러면서도 몸속에서 퍼져나가는 성적인 욕망을 느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두 가지 감정으로 갈라졌다. 한 가지 감정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의 배신은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비교해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었어도 나에게는 영원히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며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운 오점이었다. 또 한 가지의 감정은 나 자신도 이 배신 속에 몸을 던져서 그와 함께 배신의 비열함과 타락 속에서 더러움을 잔뜩 맛보고 싶은 감정이었다.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나를 희롱하지 마. 당신 마음만 더 다치잖아. 당신은 그 사건 자체를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는군. 나는 눈을 감는다. 사람들은 선의라는 위장 아래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끝없이 거짓말을 한다. 나는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오히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는 어쩌면 지금도 배우의 어떤 사실을 감추고 내 앞에서 선의라는 명분으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벗겨지고 마는 덧칠한 페인트처럼 남편의 가언이 끝나는 순간을 위하여 이처럼 그의 마음을 긁고 헐뜯는 것은 아닌가? 당신이 왜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 나에게 뭔가를 응징하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왜 모르겠어. 그러나 그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야.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왜 그런 도구로 쓰려고 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오해하고 있어. 나는 재발한 환자들이 거의 다 치료에 실패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어. 의사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린 거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알지 못할 의학 용어로 나의 임상 증상들을 기록하는 것밖에는 없어. 나는 남은 시간을 결코 그런 식으로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남편은 내 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는 밤하늘의 여기저기에 쏘아 올려지고 있는 수증기 기둥을 무심히 올려다보면서 유리컵을 들어 술을 마신다. 나는 당신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의 풀죽은 목소리는 오히려 나의 모든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그와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결코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가 언제 자신의 진로나 고민을 나에게 토로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지로서 단지 순항을 위한 일기예보와 항해 도중 필요한 식량의 조달에 대해서만 마지못해 의견을 교환하는 관계일 뿐이었다. 우리에게 내면의 고통 같은 것이 존재하기나 하였던가? 우리는 상대방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려 하면 의미도 없는 조롱이나 농담으로 혹은 침묵으로 흘려버렸다. 하긴 인간의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사 인간이 산소의 존재를 의심한다 하더라도 호흡은 계속해야 한다. 중력을 부정할 수도 있으나 인간은 여전히 땅 위를 걸어 다녀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생활이란 기계 속에 알맞은 위치를 찾아 조립시킨 것이다. 그러곤 상대방이 기계 속에서
말썽 없이 맞물려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 내 삶의 동지가 아니었다. 나를 기계 속에 물려서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생활의 굴레일 뿐이었다.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이젠 놀라지 않아. 어떤 대화를 시작해도 당신은 화제를 내 여자 문제로 끌고 가서 대화를 끝내버리지. 당신은 지금 자신을 부수고 있는 거야. 맞아. 난 이미 오래전부터 파괴된 폐허와 같았어요. 불타고 부서지고 깨진 집. 그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는다. 마치 잠이라도 청하려는 사람 같다. 낮이면 나는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지요. 그러나 항상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걷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책을 읽는지, 무엇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흥미도 주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도 내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내가 나아갈 곳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어요. 가끔 나는 내가 깜깜한 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난 분명히 밤이에요. 나는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친다. 이런 말을 구질구질하게 늘어놓고 있는 자신에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공중에 대고 헛웃음 소리를 낸다. 모든 말들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은 것에 대한 분풀이다. 누구에게라도 속마음을 보인다는 것은 지는 일이다. 나이 들고 삶에 지친 자들의 나약한 모습인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깥은 이제 조용해졌다. 간간히 들리던 사람들의 웃음소리, 말소리들도 이젠 끊겼다. 건너편 온천장의 네온 간판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마치 붉은 페인트를 칠한 듯이 붉은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를 보고 있다. 크게 열린 눈이었다. 여보,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요. 그러다간 추워서 감기에 걸리겠어.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그의 말대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내 옆에 나란히 누워서 나와 그의 몸 위에 이불을 덮는다. 풀먹인 시트의 차가운 촉감이 싫지 않다. 그리고 그는 나의 몸뚱이를 껴안았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여자의 일이 있고 난 후 처음인 것 같다. 서로 합하고 싶어 하는 육체의 욕구와 그 요구에 저항하는 의지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누워 있었다. 벽에는 미처 여며지지 않은 커튼의 사이로 새어 들어온 네온 한 조각이 벽에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 모습이 검붉은 보라색을 칠한 입술처럼 보였다. 다음 날은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식사를 하기 전에 미쓰리는 우리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다. 호텔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야생 원숭이 공원을 관람하고 버스를 4시간 타고 아소산에 가서 화라산의 분화구를 본다는 거였다. 돌아오는 중에 시간을 봐서 유황밭을 보거나 온천 박물관에도 들를 예정이라고 하였다. 흐린 날씨와는 달리 모두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고시원을 운영한다는 남자는 연방 위트가 넘치는 우스갯소리를 식탁 앞으로 쏟아놓기에 바빴다. 아마도 젊은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탓인지 그의 개그는 중년 남자들이 토해내는 흔해 빠진 음담 패설이 아니라서 어딘지 신선했다. 다만 혼자 왔던 그 여자는 식탁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친지를 만나서 개별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미쓰리가 설명했다. 우산을 쓰고 언덕으로 올라가 산을 뒤덮으며 내려오는 원숭이 무리를 관람하고 사진 몇 장을 찍은 후 우리는 곧장 아소산을 향했다. 아소산을 향하는 길은 강원도의 산길과 흡사하였다. 고산지대에 이르자 구더기처럼 하얗게 고물거리는 양떼도 없는데 나는 스코틀랜드를 연상했다. 아마도 끝없는 목초지와 깨끗한 도로 때문인 것 같았다. 10년 전 그가 런던 지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 가보았다.
그때는 나도 암에 걸리지 않았고 남편은 왕성한 힘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며 승진에만 온통 관심이 몰려 있었지. 나 또한 엄청난 무력으로 그가 놀랄 만큼 많은 본 차이나와 캐시미어 스웨터를 사들였으며 딸아이는 백인들을 제치고 스펠링 챔피언을 따내었는데 나는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목초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온 순간들을 잠시 생각했다. 갑자기 나는 이 세계와 아무 연결도 돼 있지 않은 듯하다. 모든 사물이 다 낯설고 동떨어져 있는 듯이 여겨진다. 버스 안의 풍경들이, 옆에 앉아서 나처럼 멍하니 밖을 쳐다보고 있는 남편까지도 나와 연결 지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방수천 덧옷 위에서 굴러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내게서 흘러내려 버린다. 나는 정말 죽게 되는 것인가? 비는 아소산의 분화구 앞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치지 않았다. 비 때문에 다른 날보다 관광객들이 밀리지 않아서 분화구 바로 앞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버스 속까지 곧장 틈입한 짙은 유황가스와 수증기가 뒤범벅된 더운 대기가 낮은 기압 아래로 고여들어서 구역질을 일으켰다. 이런 공기를 폐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잠깐 버스 밖으로 나갔다가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버스 안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나는 지금도 분화구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불꽃을 보는 것을 포기한다. 차창으로 보니 그가 일행과 조금 처져 혼자서 빗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바람에 밀리듯이 펄럭이는 점퍼 자락을 움켜쥐고 언덕을 오르고 있는 그는 금방이라도 바람에 밀려서 나동그라질 것 같았다. 갑자기 그의 모습이 애처롭고 짠하게 느껴졌다. 그가 아무 보잘것없는 조약돌처럼 아소산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우주를 떠도는 먼지 같고 별똥별처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였다. 앞으로 그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나는 그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또한 아직도 그를 미워하고 있었다. 심리학과 1학년 학생도 인간을 동시에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 수가 없었다. 물소리, 열풍이 나오는 히터의 작동 소리, 가끔씩 복도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를 맞으면서 분화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남자를 향하여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였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다. 눈을 떠보니 한밤중이었다. 갓 꾼 꿈의 영상 때문에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이불을 차내버리고 잤던지 몸이 싸늘하게 추웠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이불 속은 남편의 체온으로 따스했다. 따스함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나는 문득 그에게서 오빠 같은 혈육애를 느끼고 있었다. 남편은 등을 후통 위에 대고 꼼짝하지 않는다. 나는 얼굴을 그의 머리 옆에 바싹 디밀고 눕는다. 차가워진 몸을 바싹 붙이자 그의 근육과 성기가 탱탱하게 당겨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열기로 온몸이 후끈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첫날 밤의 신부처럼 수줍고 조심스럽게. 그 여자 사건 이후 흘러간 시간이 우리 관계를 어색하게 하고 있었다. 이불이 후통 아래로 끼어들어가 등에 불편하게 고였다. 나는 몸을 뒤척여 이불을 빼내고 싶었지만 그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가 먼저 움직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난방용 배관이 찡 하는 소리를 다시 내었다. 나는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 누가 흔들어대는 바람에 깨어난다. 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다. 어딘지 낯설다. 지금 어디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아, 지금은 여행 중이지. 혼돈은 몇 초 만에 풀어진다. 늦잠을 잤나 봐. 상체를 일으킨 남편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말한다. 이렇게 어두운데? 모닝콜은 아직 안 울렸잖아.
내가 받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어.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커튼을 확 젖힌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잠을 설쳤는지 빛에 드러난 남편은 늙고 지쳐 보였다. 창밖에는 햇빛 아래에서 더 많은 수증기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칠 줄 모르고 뿜어내는 수증기에 숨이 확 막혀버릴 것만 같다. 아침 식사는 거르더라도 온천욕이 하고 싶어서 나는 얼른 육하다를 걸치고 목욕탕으로 간다. 식사 시간이라 탕은 텅 비고 파우더룸 여기저기에 하얀 수건들만 나뒹굴고 있다. 급하게 탕 속으로 들어간다. 발을 담그는 순간 긴장했던 세포가 서서히 풀어지면서 물의 움직임에 따라 천천히 살랑거리기 시작한다. 근육이 낱낱이 풀리면서 물속으로 흩어지는 느낌에 만족해하며 숨을 깊이 마셨다가 내몰아 쉰다. 그때 왼쪽 어깨에서 등 가운데를 향하여 창이 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통증이 찌르기 시작한다. 통증의 속도는 더디고 한없이 길었다. 나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게 하려는 힘 같은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었다. 검은색 유리창 밖이 보인다. 하늘은 암울하고 흐린 빛을 무심히 반사하고 있다. 통증은 아직도 몸속에서 진행 중이다. 온몸에 땀이 저절로 배어나는 것이 물속에서도 느껴졌다. 이제 나는 견습 환자 수습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정식 환자가 된 것이다. 하나, 더 이상 쓰디쓴 자조의 웃음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다. 서두른다고 서둘렀으나 로비에 내려오자 일행은 이미 버스에 오른 뒤였다. 우리를 발견한 미쓰리가 식당에 들려서 요구르트라도 마시고 오라고 한다. 우리는 손을 내저으며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에 서 있는 버스에 오른다. 중간쯤 비어있는 좌석을 잡아 선반 위에 손가방을 올리고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연거푸 늘어놓는다. 그때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캔버스지로 만든 슈트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버스 뒤쪽에서 걸어 나왔다. 어깨에 걸친 슈트케이스가 너무 두툼해서 그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통로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스치게 된다. 그는 연신 미안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까닥이면서 한쪽 손바닥을 펼쳐서 손짓을 한다. 못 보던 사람이다. 그 남자에 이어 혼자 여행 중이던 30대 여자가 뒤따라 내려간다. 그들이 내리고 나자 버스 안의 분위기가 금방 술렁이기 시작한다. 지난 이틀 동안 끊임없이 웃음을 보이던 친절한 일본인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석에서 일어서서 몸을 돌려 쿠데타를 일으켜 입성한 병사처럼 굳은 표정으로 좌석 쪽을 바라보더니 밖으로 휙 뛰쳐나간다. 남편과 나는 의아하여 서로를 쳐다본다. 바로 앞에 앉아있던 자매 여행객 중의 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나에게 사태를 말해주었다. 지금 서둘러서 후쿠오카 공항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인원이 한 사람 넘친다는 거였다. 혼자 왔던 그 여자에게 동행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어제 오후에 그 여자는 미쓰리에게 자신의 동행이 오늘 아침에 동승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하였다. 미쓰리는 관계없다고 승낙을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그 운전기사가 준비한 버스는 10명이 정원이라는 거였다. 기사는 정원 초과를 하고는 고속도로에 오를 수 없다고 화를 내는 거였고 미쓰리는 왜 당신이 제멋대로 버스 기종을 바꾸었느냐고 항의하는 거라고 하였다. 지금 와서 공항으로 가는 다른 버스를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3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니 택시 대절 같은 건 난감할 터라는 거였다. 그런데 미쓰리는 그 여자를 은근히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고시원하는 아저씨가 그 남자가 누구냐고 미쓰리에게 은근히 물었을 때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겠느냐고 단정짓듯이 말하더라고 하였다. 남편은 그녀와 내가 나누는 대화에는 관심 없다는 듯이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버스 안의 일행들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아주 흥미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나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의식적으로 회피해왔던 남편의 그 여자가 여러 장의 영상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다. 그때 자매 여행객 중의 미국에서 왔다는 언니가 창문을 열고 미쓰리를 부른다. 그녀는 우리가 그 여자와 셋이서 끼어 앉을 터이니 버스 기사에게 양해를 구해보라고 말한다. 미쓰리는 일본의 고속도로법을 기사가 어기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그 여자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하면서 기사를 찾으러 가는지 황망히 호텔 쪽으로 걸어갔다. 가방을 메고 막 떠오르는 햇빛 아래 긴 그림자를 그리면서 미쓰리의 뒷모습을 향해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고아처럼 애처로워 보였다. 서로의 숨소리가 뜨겁게 느껴질 만큼 비좁은 버스는 기사의 협조로 겨우 마무리가 지어져 출발하게 되었다. 미쓰리가 낯선 남자에게 버스 입구에 있는 자기 옆좌석을 지정해 주었다. 그 남자는 슈트케이스를 선반에 올려놓고 앉으면서 맨 뒷좌석의 자매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 그 여자를 재빨리 살펴보았다. 남자와 여자가 짧은 순간 마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지하 동굴을 헤치고 밖으로 잘못 나온 박쥐처럼 눈을 감고 싶었다. 그들이 마주친 시선 속에는 욕망이나 슬픔을 보물처럼 간직한 채 서로에 대한 전념, 호의, 즉 정신 집중 같은 깊은 광기가 강렬한 힘으로 스파크를 튀기며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우연의 힘은 물론 하늘의 섭리라도 자신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가. 그 모습은 예리하게 내 마음속의 한 지점에 와 닿는다. 그것은 날카롭고 숨막히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소리친다. 그것은 떠도는 번갯불이다. 남자가 잠시 짧게 한숨을 쉬더니 앞으로 몸을 돌려 자리에 앉았다. 여자의 굳은 얼굴에서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만족의 미소. 그 순간 두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았어도 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가면. 그들의 비밀을 품은 표정이, 뿜어내는 열정이 사건의 현장을 떠나 마치 화살처럼 나를 꿰뚫기 위해서 온다. 내 가슴이 저절로 열리면서 그 위에 굵디 굵은 소금이 설설 뿌려지고 자동적으로 서서히 닫힌다.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말없이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모두 그 여자와 낯선 남자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술렁이던 분위기가 가라앉을 즈음 나는 낫달처럼 희미한 가을 태양을 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속임수 위에서 성립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사악한 것을 보면 도망치고 위험이 나타나면 숨어서 스스로의 도덕률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지만 사람들은 막상 자기 앞에 일이 나타나면 고스란히 그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 여자가 혹은 저 남자가 악마라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나야 할 시간이 일어난 것뿐이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사랑이 깃들었고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신을 고스란히 맞이하는 것이 내 몫의 삶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 남편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배신감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나를 배신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였고 뒷걸음질 쳐서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의 삶을 마치 마취당한 나비들처럼 핀으로 벽에 꽂아버린 것이다. 자신의 삶이 벽에 꽂혀서 박제가 되어가는 것을 자신과는 무관한 하나의 삶처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참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편도 꼼짝하지 않고 차창을 내다보고 있다. 버스가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어두워진 차창에서 우리의 두 눈이 반짝 빛을 내며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의 손을 더듬어 그 위에 내 손을 포갠다.
그가 다른 한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병원에 가는 거지?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버스는 터널을 빠져나간다. 해가 다시 나타났지만 우리는 손을 풀지 않았다. 병원에 가자. 가서 치료 시작하자. 그가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스페인의 시인이 마지막 구절을 읊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다음날 주인이 시장에 갔는데 그도 죽음을 보았죠. 주인은 죽음에게 물었죠. 왜 내 하인에게 협박을 했습니까? 그러자 죽음이 대답하기를 협박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경악했다오. 바그다드에서 그 하인을 볼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 밤 나는 그와 약속이 있거든요. 사마라에서. 그는 지금 나에게 말을 주어서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마라의 약속이 취소될 리 없다는 사실도 물론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삶에 대한 예의라는 사실 때문에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힘주어 잡는다. 죽음은 인간의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었는가? 나는 알 수 없는 뿌리를 따라 나의 내부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그 슬픔 밑에 깔려있는 기쁨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제법 묵직하게 느껴졌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나간다는 아주 초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발전하여 문명인답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답해본다면 알베르 까뮈와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는 본질적으로 정해진 의미가 없으며 각 개인이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나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수많은 변수와 조건들은 나의 삶에 약간의 흠집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요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아내는 마지막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설의 중반까지 아내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었죠. 남편의 외도 이전에도 건조하고 무의미한 일상을 보냈던 그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안락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만하다고 믿어왔었는데 남편의 외도는 그런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은 지금 깜깜한 밤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배신은 그녀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을 것이며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운 오점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그런 생각들이 그녀를 스스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신에 대한 기억은 그녀를 너무도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침묵함으로써 삶에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스스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야
남편이 그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하고 괴로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타인, 즉 남편에 대한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혀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아내의 눈에 아소산 분화구에서 바람에 밀려 나동그러질 것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서의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기묘한 감정의 변화인데요. 그리고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복수의 대상에서 애처로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지만 동시에 미워하는 존재. 우리들도 이런 감정을 종종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어우, 저 미운 놈 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에 이불이라도 더 덮어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장면에서 패키지 여행객들 중 30대 여자와 어떤 처음 보는 그 남자를 보면서 아내는 어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배신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며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받아들이고 넘기면 될 일이고 그 일로 자기의 삶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이미 나 자신의 삶을 마치 마취당한 나비들처럼 핀으로 벽에 꽂아버린 것이다. 자신의 삶이 벽에 꽂혀서 박제가 되어가는 것을 자신과는 무관한 하나의 삶처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맞아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던 일일 뿐 내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면 별일 아닌 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두고 회피가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피와는 다른 의미의 자기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아내는 자기의 삶을 찾기 위해 암 치료를 받겠다고 남편의 손을 잡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아내도 잘 알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암이 완전히 나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자기의 삶을 그냥 그렇게 타인 때문에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를 자기 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중하고 타협 불가한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감상평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단잠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정희 작가의 사마라의 약속을 읽어드렸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